제가 그 폐결핵 말기 환자인 자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승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책으로 또는 영화로 한 번쯤 봤음직한 장발장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갑자기 웬 장발장 얘기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현직 때 절도범을 상대로 쫓고 쫓기는 그 과정이 소설 장발장의 자베르 형사와 장발장 얘기와 굉장히 닮은 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문호 빅토르 유고가 1862년도에 당시 프랑스 농민 봉기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만든 작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장발장은 당시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탈출에는 죄가 더해져서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살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감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변신을 시도한 끝에 어느 시골 시장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차베르 형사의 끈질긴 추적을 받고 장발장은 과거 행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장발장 책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몹시 추운 겨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워서 읽은 책이고, 그때 형사 자베르가 얼마나 미웠던지 또 영화로도 봤죠. 영화에서도 역시 자베르는 여전히 아주 악질 형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자베르라든가 또는 장발장을 직업과 연루시켜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사람은 성종길, 당시 25살이고 두 번째 사람은 강병우, 역시 25살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수원시내에서 빈집털이가 유난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빈집털이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신고도 있고, 그래서 그 절도범을 이제 추적하게 되죠. 노력 끝에 두 사람의 절도범 이름이 특정됩니다. 그 사람이 강병우와 성종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거처라든가 배회처라든가 집중 수사 끝에 결국 안양 모처에서 방을 얻어 두 사람이 함께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예 도둑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어느 날 새벽에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다가 저한테 이제 붙잡히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성종길입니다. 성종길은 이미 절도 전과가 3범이었고, 그래서 달아난 강병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강병우가 분명히 자고 나간 자리가 아주 이부자리가 뜨뜻했는데 그 흰 베갯잎에 많은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많은 피가 적셔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체포된 성종길과 둘이 싸운 끝에 어디서 흘러나온 피가 아니겠느냐 해서 조사해본 결과 성종길에 의하면은 강병우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자기 집을 덮치기 약 30분 전쯤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밤새워 기침을 하면서 베개에다가 각혈을 한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 강병우는 폐결핵 말기 환자였습니다. 폐결핵 말기 환자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는 것은 그 베갯머리에 먹다 놓은 약봉지가 있었어요. 그 약봉지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폐결핵 중증 환자가 먹는 약이었고 이름을 모르는 25세가량 전문의가 와서 약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당신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약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하면서 약을 지어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종기를 상대로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빈집털이를 많은 사건을 해결은 했고 이제 도주한 강병우만 잡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성종기를 상대로 도주한 강병우의 거처라든가 배회처라든가 계속 강병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성종길에 의하면은 강병우는 교도소 가면 죽습니다. 하루도 각혈하지 않는 날이 없고 중증 환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이때 며칠을 강병우를 쫓다가 전에 읽었던 소설 속에 자베르 형사 생각이 났습니다. 자베르 참 제 기억으로는 나쁜 형사였고 그 장발장 빵 한 조각 훔쳐먹은 장발장을 좀 놔두지 그런 선량하게 사는 사람을 뒤쫓아서 과거를 추궁하고 폭로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미웠었는데 제가 폐결핵 말기 환자인 강병우를 쫓는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과거 그렇게 미워했던 자베르와 닮은 꼴이 아니냐 생각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쫓아서 어떻게 체포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를 체포해서 구속해서 그가 교도소에서 죽는다면 나한테는 큰 오점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 즈음에는 그 폐결핵에 대한 특효약도 없었고 또 특히 범죄를 저지른 죄인한테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최선의 의료시설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고민하던 차에 즉 자비르와 닮은 꼴이 되기 싫어서 나름 고민했다고 봐야죠. 그 즈음에 전화 한 통 받습니다. 뜻밖의 강병우였습니다. 저 형사님, 제 친구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서 구속되어 있는데 저는 도망 다닌다는 것은 친구로서의 의리가 아닌 줄 압니다. 당연히 저도 들어가서 같이 구속돼서 친구와 함께 처벌 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하루도 피토하지 않는 날이 없고 그래서 저는 가면 아마 그 길로 제 생명 끝납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은 형사님한테 스스로 자수하겠습니다. 라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로서는 고민하던 차에 강병우가 건강을 회복한 후에 반드시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자수하겠다고 그럼 수원을 떠라. 언제 체포할지 모르니까 내 눈에서 멀리 즉 수원을 떠나라. 그리고 반드시 약속대로 건강 회복한 후에 꼭 와야 된다. 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를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실은 그가 약속을 지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리고 성종길은 이제 구속돼서 교도소로 넘어갔고 그리고 잊어버렸죠. 강병우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도 잃어버리고 전혀 기억 자체도 않고 살았는데 12년이 지난 어느 날 낮에 혼자 있는데 웬 젊은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 들어옵니다. 그 젊은이는 저한테 꾸벅 절을 하더니 제가 강병우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 팀장님 10여 년 전에 성종길이 사건과 관련됐던 제가 다시 오겠다고 했던 강병우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보고 했지만은 약속을 지키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니까 12년 전이라고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즉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12년이기 때문에 와서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약 2시간여에 걸쳐서 웃으면서 편한 분위기에서 서로 옛날 얘기를 주고받고 그 성종길이와 어떻게 지내느냐 또는 직업이 뭐냐 했더니 뜻밖의 그런 나한테 전화를 한 그 직후 수원을 떠나서 경상도 누이 집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누이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해가지고 약 5년 전에 경기도 모처에다가 자영업소를 크게 내서 종업원도 10여 명을 거느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늘 나에 대한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야지 나름대로 한 2,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12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 그가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양로원이라든가 또는 보육시설 여러 곳 다니면서 뭐 기부도 하고 또 자기 자영업소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는 등 착한 선행을 많이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두 사람, 즉 성종길과 강병우라고 이름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지금 가명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종길, 그는 저한테 붙잡혀서 교도소를 간 이후 다른 곳에서 2번 더 체포돼 모두 전과가 오범이 돼서 10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배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 12년 전 성종길에 대한 그 의리를 잊지 못하고 성종길을 수소문해서 찾아냅니다. 성종길을 찾은 강병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수백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더니 어느 날 성종길은 강병우 자영업소를 찾아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강병우를 찾은 성종길은 업소 종업원들에게 당장 네 사정을 데려와라, 아니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술 취한 채 난동을 부립니다. 강병우가 나타나자 성종길은 너만 잘 살면 되느냐? 나는 너가 체포되지 않도록 폐결핵 사실도 얘기했고 네 이름도 사실은 다른 가짜 이름을 대가지고 네가 전국의 지명수배자 명단에서도 네 본명이 없기 때문에 넌 내 덕분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나 당장 가게를 하나 내달라. 나도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부시고 그리고 갔다고 제게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성종길의 소재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서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죠. 성종길이 강병우에게 한 행위는 일종의 법으로 따지자면 공갈미수죄가 되고 그날 술 먹고 집기를 때리부시고 이런 점점점 들어서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득과 휴호를 통해서 성종길은 다신 강병우를 찾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가족과 더불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강병우는 올 7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죠. 약국에 줄을 서기도 하고 이런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형님, 저 강병우입니다. 제가 제 무역하는 친구를 통해서 마스크 5만 장을 구입했습니다. 왜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구했느냐 묻는 제게 이런 때 양로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곳에 좀 기부 좀 하려고 5만 장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형님 필요한 만큼 갖다 드릴게요. 형님도 주변에 좀 기부할 때 있으면은 하십시오. 그러더니 3,000장을 가져왔습니다. 강병우가 준 3,000장은 제가 수원 또는 여러 곳에 해서 모두 기부를 다 해서 나름 참 좋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강병우를 생각하면 제가 만약 그를 끝까지 자베르처럼 추적해서 체포해가지고 교도소를 보냈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었을까? 만약 그로 인해서 강병우가 생명을 잃었다면은 저로서는 평생 제가 미워했던 자베르보담도 더한 부담을 갖고 살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해서 검거했던 사건들을 주로 방송을 했었죠. 제가 한 모든 사건은 모두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이 장발장 생각이 나서 또 그때 어릴 적에 읽던 소설 속의 자베르가 어쩌면 제게 어떤 이 강병우와 나와 관계를 이 결말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배웠습니다마는 좀 더 유익하고 구체적이며 사건을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며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몹시 차갑습니다. 이런 때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잘 관리하시고 또 코로나 주의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